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66페이지 2020년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제1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이 사례형이죠. 사례형인데 사례형을 완벽하게 소화해야만이 형사법에서 만점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례형은 형사법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서술할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정복할 줄 알아야 정말 실력 있는 우리 수험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20년도 제3차 모의고사 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상당히 길죠. 길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신속히 확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문 보겠습니다. 갑의 장인 F는 원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다. 이렇게 돼 있죠. 갑의 장인 F입니다. 갑의 장인 F. 장인 F입니다. 이 사람은 말기암 환자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무래도 이 고통, 육체적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고통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한테 촉탁, 그죠? 촉탁, 승낙, 살인. 이 죄로 우리가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알아서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암묵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대학원 뭡니까? 암센터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F는 갑에게 자신의 처와 상의하여 이제 그만 나를 편하게 보내주게나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수천의 애원까지 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었다. 이 말을 쓰고 있죠. 갑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갑의 이제 아내가 이제 을이죠. 그 을은 자기 이제 친정 아버지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모든 사례가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가죠. 사건의 모태가 딱 있어요. 근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뭐 공범으로 갈지, 공범의 이탈일지, 그죠? 그 다음에 예비를 중지했을까, 그죠? 나중에 그 다음에 착오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스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서 무슨 형법 총론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이제 형사소송법 얘기가 딱 나오죠. CCTV에 아니면 USB에 적응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했는데 이게 증거 능력 있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이걸 받아둘까 또는 공소장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1차에 걸쳐서 물론 41회가 넘습니다만 1차, 2차 포함하니까 여기서 볼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론, 이 부분이 이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 있죠. 요게 이제 형사법 또는 형법의 이론을 한번 적용하는 그런 문제구나. 이런 거요. 그죠? 위전 착오랄까, 법률의 착오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성요건 착오 한 번씩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지했는데 중지미수 한번 딱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 한번 적용해보고, 그죠? 그러고 다음에 고소했는데 고소 불가분의 한번 적용하고 이거예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레파토리가 기정사실화 됐을지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산소호흡기를 뽑게 되었는데 어이없게도 누가 죽었다? F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 뽑았는데 X가 죽었다는 겁니다. X맨. 전혀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죠? 여러분들 임상병원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 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을 봤어야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낸 사람이. 왜냐하면 이름도 있는데, 그죠? 다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동생은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유중인 땅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뭐냐면 공동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연안 여객선 선장이 갑은 A로부터 변상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점 중 선박의 조리장이자 아내와 둘이 어떻습니까? 물품을 거짓으로 이제 구입한 걸 거짓으로 지금 작성해서 돈을 타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도박을 또 했다는 거죠. 갑과 을은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도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거론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책에 67페이지 보시면 여기 촉탁, 승낙, 살인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담행위 있었고, 방조냐, 이게 교사범이냐, 또는 간접정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이 횡령죄가 될까,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라든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기 도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검증조서가 언제 증거 능력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영장주의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 핵심, 뭐 시험 보기 전에 핵심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 5페이지에 10페이지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전반을 한번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갑의 직책이 뭐냐, 죄책이 뭐냐, 촉탁, 살인, 미수가 성립할까 이런 얘기죠. 그죠? 갑이 죽음을 결의한 F의 요구에 따라서 촉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촉탁,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누가 죽었습니다. 방법에 착오해서 X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15조 1항에 따라서 사실의 착오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형법 15조 1항에 옛날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형법 제15조 1항이 일반적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를 우리가 적용한 그 사항이냐, 여기까지 쓸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또는 구속요건 착오의 특별 규정으로 볼 것이냐, 일반 규정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직계 존속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살해했을 경우에는 15조 1항의 소종에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살인죄로 우리가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다. 착오에 대한 일반적, 즉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15조 1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구성요건 착오의 특별 규정이다라고 써주면 좋긴 좋죠.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69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설이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은 구체적 부합설, 그 다음에 추상적 법정적 부합설, 그죠?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바대로 그 사람이 바로 그 객체나 뭐 주체라든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범죄가 발생해야 해야 바로 고의가 인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 부합설이에요. 법정적 부합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구성요건, 법률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은 고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은 뭡니까? 중첩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첩적으로, 이게 참 약간 아주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 부합설이죠. 이랬을 때는 범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구체적 부합설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 부합설 딸든 아니면 법정 부합설 딸든 상관없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한 분은 구체적 부합설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F에 대한 촉탁, 살인, 미수가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걸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F에 대해서는 아직 F는 죽지는 않았으니까 미수가 되고, 요거는 과실치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부작위한 촉탁, 살인, 미수, 방조범이 성립할까 이런 얘기죠. 을은 누굽니까? 갑의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F의 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부작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촉탁, 살인, 미수의 방조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갔어요. 부작위, 그다음에 촉탁, 살인, 그다음에 미수, 방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는 말이죠.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을이 말이죠. 촉탁, 승낙, 살인을 우리가 방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범일까 아니면은 방조범일까 이렇게 견해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판례는 방조범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조는 유형적, 무형적 방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정신적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은요, 을에게, 이 을에게는 촉탁 승낙 살인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답을 내리셔야 돼요. 또한 뭐 그러니까 부작에 의한 방조범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작에 의한 촉탁 승낙 살인의 미수의 방지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간접증범은 의사지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지배를 당한 사람은 아니죠. 멀쩡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그죠?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냥 방조범,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수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의 상속 지분을 받은 위임받은 B는 B가 처분했을 때 B는 어떤 죄책을 질까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뭡니까? 횡령죄 기준이 권한설과 권능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권능설, 권능 유무에 따라서 이 횡령죄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분 A의 지분을 처분할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상속받은 재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공동 지분이잖아요. 근데 요 지분에 대해서 내가 팔아먹었다. 이건 횡령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적어도 권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없어요. 이런 거죠. 중요합니다.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밖에 뭐 위임받은 것을 거짓말했다. 기망은 무조건 사기죄예요. 사기죄로 B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죄 성부가 되는가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횡령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연범이에요. 그래서 위태범이라고 하죠. 종전에는 위태범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위태범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연범. 이렇게 알아두시고, 따라서 갑에게는 A의 자동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횡령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제1문 3입니다. 선주로부터 3천만 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가 말이죠. 거짓으로 물품 용역을 제출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아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갑과 을은 업무상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니까 그 임무에 위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무에 위반하면은 바로 이제 배임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결.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을 부담한다. 부부가 둘이 감방에 가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어떻게 될까?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장애 이게 기술돼 있고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이 서술형 잘 쓰면은 100점이에요. 선택형은 제가 이제 강의를 조만간 할 텐데 그거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그죠?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답이 금방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야 돼요. 그죠? 여기 서술형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이 사례 관계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할 때 명확하게 쓰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기록형 같은 경우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 이틀 정도만 연습하면 똑같아. 그리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거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 도박이 문제인데 도박이라는 것은 원래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기 도박은 어떻습니까? 우연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 도박이 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사기죄 도박죄 같이 성립할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죠. 옛날에 이제 사기 도박을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 많죠. 한번 빠지면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의 마작처럼 부인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 지금 뭐 도박 안 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